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 원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7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이번엔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립니다. 1박 3일, 체류 시간 24시간, 그만큼 긴박하고 엄중합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간극이 더 벌어진 미국과 북한 사이. 핵무기를 다 내오라는 트럼프의 압박과 그렇다면 우린 자력갱생이다. 김정은의 버티기.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안이 내놓을 이른바 굿 이너프 딜. 내용이 무엇일까요? 자칫 비핵화를 둘러싼 남북미의 동상이몽이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또다시 중대기로에 선 한반도 정세, 전문가들과 함께 긴급 진단하겠습니다. 유료 문자 100원 샵 3698 의견 보내주시면 토론에 반영하겠습니다. 직설 시작합니다. 함께 해주실 한반도 전문가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인제대학교의 진희관 통일학부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국방연구원의 이호령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통일연구소의 정대진 교수님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말씀드린 대로 1박 3일짜리 긴급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미 의회에 나갔습니다. 완전한 비핵화까지 대북 제재 완화는 안 할 건데 다만 여지는 좀 남기고 싶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미 의회 분위기 파악부터 해보겠습니다. 보시죠. 한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상원 청문회에 이틀째 출석해 북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 대북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약간의 여지를 둘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Leave a little space there. From time to time, there are particular provisions that if we were making substantial progress, that one might think, yeah, that was the right thing to do to achieve. 제재 예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비자 문제를 예로 들었습니다. 핵심 경제적 제재는 그대로 두고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여행 금지 면제 등 제한적 수준에서 예외를 둘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Sometimes it's visas. So I want to leave a little room, but the enforcement regime, the cor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need to remain in place until the verification of denuclearization has been completed. 국무부는 어제 폼페이오 장관이 비슬리 UN 세계 식량 계획 사무총장을 만나 대북 영양 지원 문제를 논의했다고 공개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 비핵화에 대해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면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외교 성과 부진론에 대해서는 정면 반박했습니다. 현재 미국 상황 정리한 워싱턴 특파원의 보도 내용 먼저 보셨습니다. 이 복잡한 한반도 정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하노이 회담 결렬부터 현재 워싱턴 상황까지 그리고 평양까지를 두루두루 살펴봐야 됩니다. 제가 조목조목별로 이렇게 분야별로 좀 나눠서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여쭤보는데 먼저 현재 미국 상황,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미국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이 얘기부터 좀 해보고자 합니다. 진희관 교수님부터 좀 여쭤보도록 하죠. 네. 문재인 대통령 급하게 비행기 타시고 가는 동안에 폼페이오 장관이 연 이틀 미 의회에 출석을 해서 저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네. 자 일단 발언부터 좀 보죠. 기자는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했는데 첫째, 대북 제재 완화는 안 하겠다라는 입장은 분명하다. 이거는 그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네, 그렇게 이해도 되겠죠. 근데 방금 영상에서 보셨지만 예.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미 상원에서 한 발언을 보면 네. 대북 제재 여지를 두겠다라는 것, 예. 그다음에 인도주의적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 예. 그다음에 비자 문제라는 거는 미국인들의 원비어 사건 이후에 북한 방문을 금지시켰던 것들에 지금 대한 현재 아무도 못 가죠? 못 가고 있습니다. 이건 예, 평양 예. 마라톤 대회도 미국인들은 참여를 못했는데 그랬죠. 거기에 대한 여지를 둔다라는 것은 어떤 그 기존의 제재 외에 외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변화를 꾀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여지를 남긴 게 아니냐. 자, 그러면 정리를 좀 하자면 대북 인도적 지원은 약품 주고 식량 주고 이런 거는 좀 해볼 여지가 좀 있다라는 네, 점. 그렇습니다. 지금 북한이 최근 식량이 갑자기 사정이 예. 안 좋아지면서 거기에 대한 지원이 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죠. 예.
시청자들이 잘 이해하시는 분은 미국 사람들한테 비자 문제를 좀 여유 있게 간다라는 거는 미국은 상당히 큰 카드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왜냐하면 미국 경제인들이 뭔가 투자를 하러 평양에 들어가고 이러는 거를 허용하겠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 당분간은 관광이고요. 북한으로서는 관광. 관광도 매우 중요하죠.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관광에 대단히 많이 지금 집중을 하고 그렇죠. 있는데 예. 그리고 나아가서는 투자가들의 북한 방문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호령 박사님은 저 발언 네. 얼마나 무게를 두시고 해석하십니까? 일단은 그 북한이 비핵화를 예. 그 달성할 때까지 대북 제재의 기조는 그대로 간다 해서 원칙적인 입장에서는 변함이 없는 거죠. 아하, 원칙은 변하지 네. 않았다. 이제 그런 가운데 북한이 앞부분에 이제 성의를 보인다면 진입. 이제 오늘 예.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있고요. 또 내일 최고인민회의 결과가 이제 오늘 저녁에 발표가 되면은 네. 내일 나오면 거기에서 북한이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이미 정치국 확대 회의라든지 전원 회의를 통해서 경제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미국을 비난한다라든지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비핵화와 관련돼서 북한이 어느 정도 성의를 보인다면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뭐 식량 문제라든지 의약품 문제라든지 관광 네. 이거와 관련돼서는 미국이 융통성 있게 그 문제를 풀어줄 수 있다라는 이러한 시그널을 보이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의약품, 식량, 관광 네. 이 세 가지는 좀 풀어줄 여지가 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네. 폼페이오 장관은 좀 여지를 두겠다고 얘기했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은 공통되게도 의약품 지원, 식량 지원, 관광 허용은 풀어줄 듯이 뉘앙스를 준 거다라고 공통된 좀 분석을 좀 해주고 계십니다. 정대진 교수님도 그 세 가지 말고 혹시 또 다른 카드가 있을까요? 미국이 내놓을 수 있는? 뭐 지금 그 정도가 그 정도? 가장 적절한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아마 뒤집어 얘기하면 예. 이 정도 카드가 북한한테 매력적인 카드입니까? 현재로서는 이렇게 매력적인 사탕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죠. 북한이 예. 원하는 것은 단기적인 실익이 큰 덩어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 더해서 뭐 이제 비자 문제 같은 거 얘기했을 때 근데 인적 교류를 조금 더 틈을 주고 싶다는 건데. 예. 근데 인적 교류 같은 거는 지금 제재 국면에서도 인적 교류 같은 건 할 수가 있죠. 예. 근데 인적 교류라고 하는 것이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땐 장기적으로 뭐 산업 연수생 교류도 좀 하고 앞으로 자기들이 말하는 단번 도약을 위해서 인적 역량을 축적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이지만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 실익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지금 이렇게 매력적으로 이렇게 끌릴 만한 사탕은 좀 아닌 자, 그렇다면 상황입니다. 정리를 네. 좀 하시자면 정대진 교수님 보시기에는 폼페이오 장관과 미 의회의 질문 답변을 놓고 봤을 때 자, 완전한 비핵화, 하노이 회담을 결렬시킨 완전한 비핵화라는 입장, 대북 제재 완화 안 한다라는 이 큰 기조는 변화가 있다 없다로 봤을 때는 한국 입장에서는 없다 쪽으로 분석하는 게 더 정확하고 합리적입니까? 정대진 교수님? 기조에서는 변화가 크게 없는 기조 것 변화 같습니다. 없고. 기조 변화 없죠. 없다. 기조 변화는 네, 기조 변화는 없지만 없다. 예, 없지만. 네, 예, 좋습니다. 예, 예, 없지만입니다.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없지만 그 지금도 그 흥미로운 것은 미국의 대북 제재의 기간이 예. 아직 언제까지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제재를 풀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게 아니고요. 예. 트럼프 임기 중에라는 이야기거든요. 그 이야기는 그때까지 북한도 비핵화하려고 지금 여러 차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본다면 어떤 뭐 제재의 여지는 분명히 그 해제 여지는 남아 있다.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지는 남아 있다. 네. 자, 진희광 교수님은 기조의 변화는 없지만 여지라는 단어에 좀 방점을 찍고선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역시 여지를 좀 남겨주셨네요. 자,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중재안을 갖고 미국 가셨는지는 잠시 뒤에 좀 얘기를 좀 하도록 하고 그렇다면 제일 궁금한 거 김정은의 반응이 지금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어떻게 돼 있는지 시청자 여러분들은 좀 궁금하실 겁니다. 이 내용 좀 해보죠. 북한을 매일 들여다보고 계시는 우리 이호령 박사님. 네. 굉장히 중요한 회의 열리고 있죠. 네네. 뭐, 정치국 확대 회의가 정치국 확대 회의라고 합니까? 네, 그걸? 9일 날 열렸었죠. 그리고 열렸어요? 10일 날 전원 회의 어저께 열렸었죠. 어제 열렸고. 그리고 오늘 최고인민회의가 열리는 거죠. 열리면 제일 중요한 건 최고인민회의일 텐데 그 결과는 저희 모르는 채로 토론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요거를 가늠할 수 있는 어제 전원회의 발표 내용이 지금 화면에 보여드린 게 저겁니까? 네네. 자력갱생을 굉장히 강조를 했죠. 27회가 언급이 됐다라고 했는데 그럼 저 자력갱생이 그전엔 나오지 않았느냐. 계속해서 나왔었죠. 나왔죠. 나왔었고 또 그 앞에 정치국 확대회의에서도 자력갱생을 강조를 했었고요. 예. 이제 어떻게 보면 대북 제재가 이제 장기화되어 가고 있고 또 빠른 시일 내에 풀리지 않을 것 같으니까 북한으로서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이 북한 주민들을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자기 힘의 기초에서 우리가 이 역경을 뛰어넘어야 된다라는 걸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립경제, 자립갱생의 기초에서 북한을 사회주의 강국으로 가겠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저거는 정말 구호에 불과하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자립갱생을 하기 위해서는 자립갱생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투자금이 충분해야 되는데 북한 내부에 지금 보면 수입 수출이 굉장히 감소된 상황이잖아요. 자본이 그렇죠. 없는 상태에서 저 자력갱생을 해가지고 간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북한이 갖고 있는 노동력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나 노동력도 그 발전으로 해가는 그런 생산량 증대로 가기에는 굉장히 제한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요번에 김정은의 그 시차를 한 것 중에 굉장히 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갈마 그 관광지구에 가서 예. 속도전을 그렇게 반드시 달성할 필요 없다. 올해까지 할 필요 없다. 내년 태양절까지 시간을 갖고 50년, 100년을 내다보며 잘 해라라고 하는 거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근데 다른 데 갔을 때 그 비슷한 시기에 온천지구에도 갔었고요. 또 삼지연군 거기에서도 도시 문화 도시 만드는데 거기에 방문해서는 속도전을 이야기를 했어요. 예, 예. 그러면 왜 여기 관광지구에 가서만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 어떻게 보면 마지막을 달성해 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사치품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재원이 없기 재원이 때문에 없는 재료가 상태에서. 없기 때문에 그거를 마감하는 데 좀 시간을 두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객관적으로 봤을 때 북한 경제가 현재 갖고 있는 거는 땅속에 묻혀 있는 일정한 좀 자원 정도 하고 인민들의 노동력 이 두 가지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 이 인민들의 노동력과 지하 자원만 가진 자력갱생을 김정은 발언 중에 27번이 언급된 이 상황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 듣고 있습니다. 같은 질문 좀 드리도록 하죠. 진희광 교수님하고 네. 정대진 교수님 같이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정은이 27번이나 강조했다는 자력갱생. 무슨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과거 이제 자력갱생이 나왔던 건 김일성 시대 62년에 이제 처음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아, 62년부터 예, 이미 나온 이제 말입니까? 할아버지 시대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그 자력갱생을 했던 중요한 이유는 외부로부터 자원이 못 들어가니까 나온 이야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북한이 혼자 아무랑 사귀고 싶지 않다 이런 뜻이 아니라 어차피 들어올 게 없기 때문에 그 방법밖에 없을 때 하는 게 자력갱생입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그 전원회의에서 토의된 내용을 보면 자력갱생을 통해서 이걸 성공을 해서 제재를 하려고 하는 세력들에게 타격을 가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번듯하게 자기들끼리 잘하는 걸 보여주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이호령 그 박사님 잘 지적하셨듯이 저도 많이 놀란 거는 그 원산 갈마 해양관광지구 네. 거기 현지지도 갔을 때 목표일을 올 10월 10일에서 내년 4월 15일 태양절로 연기를 했어요. 예. 근데 연기를 했는데 사실은 원래 이게 당초에는 다음 주인 올해 4월 15일 완공 계획이었습니다. 네. 이걸 10월 10일로 연기한 건데 2번 연기했어요. 예. 북한이 그동안에 당긴 적은 있어도 이렇게 연기한 적은 북한 많지 역사상 않은데. 연기를 이렇게 2번씩 하는 걸 공개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죠? 이거 뭐냐면은 자력갱생은 결국은 예. 외부의 자원 없이는 사실 불가피한데 예. 그 경제 발전이 어려운데 어쩔 수 없이 지금 자력갱생 할 수밖에 없고 아하. 그러려면은 목표를 전부 뒤로 미룰 수밖에 없다. 아, 예. 다만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제 북한이 가장 지금 다급한 문제는 2016년 7차 당대 때 목표를 세운 5개년 전략계획 목표. 네. 이게 2021년 5월까지 그 다시 당대를 해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아마 그 5개년 계획 목표에 대한 수정까지 지금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 네. 북한 내부에서는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할지 모르겠지만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김정은이 최근에 며칠 사이에 27번이나 강조를 한 자력갱생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분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바뀌어서 좀 우리 시청자 입장에서는 저건 뭐지 싶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데요. 핵무기를 완성을 했고 우리는 핵무장국이 됐고 이 핵을 가지고 미국과 동등한 1대1 협상을 통해서 핵을 일정 부분 양보하고 외국 자본을 들여들여서 잘 먹고 잘 살려는 우리는 경제 발전을 하겠다라는 게 김정은의 신년사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는 말이 샥 바뀌어가지고 자력갱생을 해서 타격을 주겠. 근데요, 저는 그 남한에서는 갱생이라 그러면 교도소에서나 듣는 얘기인데 자력갱생은 그냥
나 혼자서 어떻게 하든지 꾸려 나가겠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 혼자 좀 먹고 살아보겠다. 남의 도움 필요 없다. 근데 그래서 타격을 주겠다라는 그 논리는 북한식 논리는 뭡니까? 그 아무래도 자존심 싸움을 좀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신년사를 보면 워딩 자체가 제재와 압박이 계속되면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게 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뭐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수밖에 없게 될 될지도 수 모를지도 모른다. 모르겠다. 뭐 이제 이런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려웠죠. 그러니까 결국은 새로운 길을 가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의사 표시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 가도록 그렇죠. 내가 새로운 길로 가지 않도록 나 좀 잡아줘 이런 그쵸, 거죠. 얘기 좀 하자, 날 좀 잡아달라 이제 그런 거였는데, 예, 근데 예. 지금 제재와 압박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북한의 관점에서 봤을 예. 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새로운 길이라고 하는 게 이제 틀 수 있는 게 자력갱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새로운 길이 아니라 오래된 길이죠. 오래된 길이다. 그리고 또 이제 네. 외통수로 좀 빠질 수밖에 없는 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의 자신감과 근거들을 가지고 있죠. 우리의 조건과 실정에 맞게 하자라고 하는 게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이야기였는데 네. 북한은 나름대로 과학기술 분야에서 석유화학공업이 안 되면은 탄소하나공법이라고 해서 석탄화학공법으로 대체를 하겠다. 그리고 뭐 철강 안 들어오면 우린 주체처를 만들어서 우린 또 따로 건설하겠다. 네. 이제 그런 식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죠. 지금까지 해왔고 전 세계가 경악을 그렇죠. 하고 있죠. 예. 그 북한의 그 기술력, 대체 기술력에 대해서. 그 제재 속에서도 어떻게 저렇게 건설이 되고 있지라고 하는 게 궁금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어쨌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예. 그 눈높이에서 봤을 때 자력갱생은 할 수 있죠. 예. 그럭저럭 살 수는 있겠는데 과연 그게 김정은 위원장이 만들고 싶은 나라인지 그건 아마 김정은 위원장 본인이 지금 가장 불만일 겁니다. 아하, 말은 그렇게 자력갱생을 우리가 빨가벗고 그렇죠. 핵무기를 내놓지 않으면 우리를 압박한다고 그러지만 우리는 그럴 생각이 없어. 정 그렇게 나오면은 자력갱생 할 거야라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엄청 고통스러워한다는 말씀? 예,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끌고 싶은 나라가 지금처럼 이 가난한 나라의 북한은 아닌 거죠. 예, 제재 완화를 통해서 경제 강국 북한을 좀 그럴듯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싶어 되고 하는 싶은데. 것인데 지금 그게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 어쨌든 자력갱생을 해서 좀 먹고 살며 버텨가면서 타격을 주자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무너질 줄 알았는데 안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자. 예. 이제 그런 이제 뭐 다른 그 미국 제국주의에 대해서 자존심에 또 상처를 주자 이제 그런 이야기로 읽힙니다. 그 노동신문 그 어귀가 너무 강렬해서 제가 지금 다 외우고 있는데요. 우리는 물과 공기만 있어도 살 수 있다. 얼어 죽어도 맞아 죽어도 우리의 자존심은 민족의 자존심은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네네. 예. 야, 그런 거 보면 네. 저 김정은의 그 이 자력갱생 저 구호가 그냥 나온 말은 아니라는 생각도 들고 말이죠. 근데 물론 그동안 많은 노하우가 있는 게 북한인 건 사실인데요. 예. 근데 이번에는 어쨌든 이 자력갱생 메시지는 대미 메시지도 물론 있지만 예. 북한 인민들에 대한 메시지도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하, 내부 용인 의미도 네. 강하다. 왜 그러냐면은 사실 많은 주민들이 하노이 회담 이후에 뭔가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엄청 높았었지 않습니까? 높아졌군요. 그런데 결국 이제 거기에 대한 성과를 내지 못했던 거에 대한 예. 여러 가지 이 얘기들이 있을 텐데 북한의 입장은 우리 스스로 해나가는 것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예. 그런 지도자의 강력한 메시지를 인민에게 던짐으로써 여기에 대한 논란을 좀 잠재우고 네, 그리고 네. 미국에게는 우리가 뭐 이렇게 도와줘야 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제 이런 예, 입장도 좀 표명하고 어떤 두 가지 어떤 목적을 다 갖고 있는 그런 말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불만에 섞인 자력갱생 구호지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은 없죠. 그게 아주 신기한데요. 예. 3월 15일에 그 최선희 부상이 예. 기자회견을 통해서 곧 최고 지도부의 행동 계획이 발표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사실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로부터 지금 20일이 더 지났는데 아무 일이 없습니다. 예. 이것은 아마도 미국이라든가 주변국의 물밑 어떤 그 노력이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은 하노이 회담 이후 40여일 동안 북한의 어떤 그 반발을 그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행동이 거의 없었다는 점은 상당히 다행이다. 이런 점은 지금의 북미 트랙을 북한은 절대 깨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강한 의지를 읽을 수 있지 않나 자, 싶습니다. 대화의 끈이 끊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말 지금 분석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노이 회담 결렬되는 저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이호령 박사님, 네네. 어찌됐든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하노이 회담 결렬은 트럼프가 결렬시킨 거죠. 그렇죠. 김정은은 그 먼 길을 기차 타고 와가지고 네. 면박당하고 얼굴 벌게져서 승질나서 갔죠. 네네. 그런데도 이 순간에도 김정은은 북한은 트럼프를 직접적으로 원색적으로 비난하지 않고 있는 것도 팩트죠. 그렇죠. 이거 뭘 의미합니까?
일단 북한으로서는 대안이 없다라는 거죠. 대안이 없다. 지금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미국과의 그 대화를 통해서 제재를 풀어야 예. 실질적으로 북한의 경제 부분도 달성시킬 수가 있는 거고 사실상 그 비핵화와 관련돼서도 합의를 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완료될 때까지 좀 상당 부분 시간이 소요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한 기간 동안에도 어떻게 보면 북한이 북미 관계를 정상화를 하고 그런 가운데서 신뢰 구축도 해 나갈 수 있고 그런 가운데 북한이 이전의 그 선대와 다른 모습으로 북한을 번영시켜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도 가질 수가 있고 이런 걸 모든 걸 풀기 위해서는 단순히 북중 관계, 북러 관계에 의존했던 선대와의 정책과는 분명히 차별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다른 길,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길, 예. 뭐 이번에 북미회담이 뭐 안 돼도 뭐 새로운 길을 모색한다라고 했지만 그 새로운 길 역시도 결국에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한 해법 예. 위에는 다른 해법이 없다라는 없다. 거죠. 그런 측면에서 북한이 불만은 최선희 부상을 통해서 이야기는 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내각 차원에서라든지 외무성 차원에서라든지 아니면 이번에 주요 그러한 굵직굵직한 일정에서도 미국에 대한 어떤 불만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얘기지 않고 북한 내부를 단속하는 그런 면에서 어떻게 침착한 입장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대외적으로는 북미 회담에 대해서 지난번 하노이 회담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실패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는 지금 잘 지내고 있다라는 시그널을 보내면서 내부적으로는 북한 사회를 따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두 볼 분 수가 말씀을 있겠죠. 들으니까 그 공통점이 있어서 이해가 좀 되네요. 쓰기는 자력갱생 새로운 길이라고 썼지만 말은 대화 좀 하자고 그렇죠. 얘기 좀 나랑 좀 하자고라고 하는 메시지라고 보시는 거네요. 네. 그래서 결국은 새로운 길이라는 것이 다시 도발을 하고 막 긴장을 높이는 게 아니라 결국은 북미 대화로 이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보는 거다. 두 분은 이렇게 좀 보시는 거고. 정대진 교수님, 그 얘기 나온 김에 우리 북한 얘기 하나만 좀 더 여쭤봐도 네, 예. 되겠습니까? 자력갱생 한다 그랬을 때요. 네. 재밌는 분석이 있더군요. 북한 인민들은 과거 그 고난의 행군처럼 굶어 죽거나 이렇게 요새 아사자가 생기지 않지 않습니까? 장마당 때문에 자력갱생으로 가도 오히려 인민들은 먹고 살만한데 더 고통스러운 사람들은 최고 지도자로부터 받아서 쓰던 상류층들이 더 힘들어한다 요새. 이런 얘기 있던데 그 분석에 동의하십니까? 그 90년대 고난의 행군 때는 진짜 배급이 끊기고 해서 굶어 죽었죠, 인민들이. 그때 굶어 죽은 사람이 뭐 100만 명 넘는다는 더 얘기도 넘죠. 있어. 예, 더 그렇죠. 넘었었죠. 실제로 그렇죠. 막 압록강 두만강에 그럼요. 예, 굶어 죽은 시체가 떠다닌다는 얘기가 그거 과장 아니었었죠 예, 그때. 가슴 아팠던 역사인데 예. 그 20년 전하고는 좀 상황이 좀 다릅니다. 장마당이 한 400개, 500개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인민들은 어쨌든 먹고 살 수 있는 거죠. 그럼 시장이 굴러가기 때문에 어려워도 먹고는 산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굶어 죽진 그리고 않는다. 제재가 본격화됐는데도 그 장마당에 갔다는 이제 증언들을 좀 보면은 예. 장마당의 물자가 그렇게 현격하게 줄어들고 장마당이 다 없어지고 지금 한 상황이 아니죠. 예. 이제 그거를 추정컨대 그래서 이제 북한 지도부에서는 가지고 있는 외환을 가지고 좀 밀수를 한다든지 뭐 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걸 자기네 곳간을 풀어가지고 장마당에 좀 물자를 대는 거 아니냐라는 추정은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면 북한 지도부에서 가용한 외환이나 쓸 수 있는 지도부의 이제 물자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그럼 그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인민들은 먹고 사는데 상류층들은 불만이 많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뭐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게 김정은 위원장의 과제인데 예. 이게 지금 북한 경제를 표현하자면 지대 추구 경제인 것이죠. 그냥 있는 걸 그냥 파먹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것들을 더 들여와 가지고 양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 봉건제식으로 이제 지대 땅에서 나오는 거 그냥 가지고 파먹고 살아야 되는 성 것이죠. 안에서 예. 그 안에 땅만 계속 파먹어야 되는 그렇죠. 상황. 예, 그 지대 추구를 해야 되는데 그 혁신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현대 자본주의식으로 혁신 경제를 해야 되는데 그거의 제재 완화가 되고 뭐 이렇게 첨단 산업도 유치하고 뭐 그리고 뭐 개성공단도 더 열고 하면서 이제 혁신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길이 지금 막혀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좀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고민이 깊어지다 못해서 시간이 좀 가면은 이제 고통이 더욱더 배가 되는 그런 시점들이 오게 될 겁니다. 북한이 느끼는 제재로 인해서 느끼는 그 고통에 분석하고 있습니다. 진 교수님, 네. 상류층과 어느 기준으로 나누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뭐 북한은 이 당을 중심으로 해서 분명히 특권층이 있고 일반 인민들이 있는데 일반 인민들보다 상류층이 더 힘들다라는 이 분석 어떻게
들으세요? 그 북한의 경제를 과거에는 이제 국가 계획 경제와 이제 지하 경제 이렇게 나눴다면 사유 재산이 전혀 없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으니까. 지금은 이제 장마당 아까 말씀하신 장마당 경제하고 그 대외 수출 경제하고 이렇게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국내외 경제로. 근데 일반 주민들은 장마당에서 과거에는 이제 배급제 시절에는 받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그냥 굶어 죽는 상황이었다면 거죠. 지금은 사 먹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북한 사람들이.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의 지금 바나나도 보이네. 바나나. 타격은 이렇게 크게 심각하다고 보기는 예, 예. 어렵지만 예. 수출입을 해왔던 그 일부 돈주라든가 상류층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금 유엔 제재와 미국의 제재로 인해서 상당한 타격을 입는 것은 틀림이 없다. 아, 예. 그러니까 상류층이 더 타격을 입는다라는 게 허튼 분석은 아니란 말씀이시네요. 그러겠죠. 예, 경제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물론 가진 건 많으나 아마 경제 활동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런 건뭐 혹시요 평양 우리 화면에서 시청자들이 흔히 보는 아주 쭉쭉 올라가는 고층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네네 여명거리에 70층짜리 아파트들이 지금 즐비하고 있는 그거 그런 얼마쯤 상황인데요. 합니까? 한 채당? 지금 들리는 말에는 가장 핫플레이스는 평양역 앞이 가장 비싸고요. 비싸대요? 그 반대편이 이제 여명거리인데 예. 평양역 앞은 우리 돈으로 한 3억 원까지 지금 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여명거리는 한 1, 2억 정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럼 3억 원, 1, 2억이라는 돈을 주고 북한 사람들끼리도 이걸 사고 팔고 한다는 네,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뭐 그래요? 북한의 돈주들은 지금 뭐 굉장히 많은 자본을 축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과학적 거리를 지을 때는 당이 중심이 되어서 많은 이제 혜택을 줬어요. 여기 예, 뭐 영해군인들한테도 주고 과학자들한테도 주고 이랬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했고 여명거리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일부 배급을 제외하고는 상당한 부분은 매매를 한 것으로 그렇게 사고 판다 이거죠. 알려지고 있고요. 예, 예. 그래서 그 집값이 오른답니까? 내린답니까? 뭐 최근 그 들리는 말에 의하면 작년에 경제가 어려우면서 많이 폭락을 했다가 이 제재 완화 때문에 네. 돈줄이 막히니까 부동산 가격이 북한도 떨어지는군요. 네, 떨어졌다가 최근에 다시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답니다. 아 그래요? 왜 그런지는 예, 아직 예. 분석은 안 나와 있는데 어디 가나 부동산이 문제긴 하네요. 네. 예. 참. 하여튼 북한이 이런 상황입니다. 하노이 회담을 통해서 뭔가 이 딜을 해서 미국 자본을 이 제재 완화를 이끌어내려고 했었던 김정은 위원장의 이 구도가 어그러졌다는 것까지 설명하다 보니까 이제 북한 상황을 이제 다 봤고 다시 미국으로 좀 가보죠. 자, 미국. 어찌됐든 뭐 스몰 딜이네 미들 딜이네 한다 그러더니 하노이 회담에서는 갑자기 빅딜 카드를 내놓으면서 있는 거 다 내놓지 않으면 우리 한 발짝도 안 해줄 거예요라고 팍 던지면서 판이 깨져버렸습니다. 자, 이거 좀 어떻게 중재해보겠다고 문재인 대통령 가겠습니다. 이 얘기 좀 가보죠. 자, 미국의 입장. 자, 이호령 박사님. 네네. 이번에 좀 뭔가 좀 바뀝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안 바뀐다라고 봅니다. 안 바뀐다는 말씀은 일괄 리비아 타겟식 방식에서 안 딜. 움직일 거다? 네, 기본적으로 그 기본 원칙에 대해서는 오히려 입장을 확고히 하고 예. 그래서 아무래도 그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저희 폼페이오하고 볼턴이 저희 대통령이 먼저 만나죠. 예. 오늘 이제 밤을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에 이제 만나고 내일 새벽 시간에 정상회담을 하는데 보면 1대1 회담이 아니에요. 보면 영부인을 같이 대동한 2+2 회담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이러한 그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돼서 비핵화의 초기 초입 부분과 이 끝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폼페이오와 볼턴과의 이야기를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국무장관이나 볼턴이 미국의 기본적인 안을 대통령한테 강력하게 말씀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와 관련돼서 이제 본 회담에 들어가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 비핵화 문제 플러스 한미 동맹 차원에서 어떻게 보여질 것인가. 특히 이 비핵화 문제와 관련돼서 이제 한미 간의 이견이 있지 않냐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데 이번 정상회담의 목표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첫 번째는 비핵화 이 부분과 관련돼서도 북한을 다시 끌어들이는데 거기에도 목적이 있지만 또 하나의 큰 목적은 한미동맹이 여전히 건재하고 조율을 해가면서 북한을 비핵화로 잘 끌고 갈 것이다라는 이 메시지가 굉장히 저는 또 하나의 큰 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비핵화 협상 카드보다는 한미 동맹에 대한 재확인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전 개인적으로 한미 동맹이 지난번에 2차 하노이에 예, 그러한 것들이 실패가 되고 나서 작년 겨울부터 한미 간의 그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돼서 입장이 정말 그 통일되지 않은 게 아니었느냐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죠. 그래서 그러한
그 불안의 문제를 어떻게 보면 이번 기회에 불식을 시켜주고 우리는 한 비핵화와 관련된 입장이 미국과 동일하다. 이러한 부분을 다시 재확인을 시켜주면서 이러한 프로세스를 진행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의 북한을 빨리 이 비핵화 트랙에 다시 올리고 이 부분과 관련돼서 같은 목소리로 이끌어 나가겠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가장 첫 번째 메시지로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호령 박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좀 특이한 회담입니다. 왜냐하면 명색이 정상회담이면 문재인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하러 가는 건데 문재인 대통령이 일정을 봤더니요. 이게 1박 3일입니다. 체류 시간은 단 24시간밖에 안 되면 잠도 자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빼고 나면 몇 시간 안 되는데 그 바쁜 상황에 볼튼 보좌관도 만나고 폼페이오 장관도 만나고 뭐 펜스도 따로 만나고 막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왜 그런지는 알겠는데 정대진 교수님. 네, 예. 그래도 우리는 대통령인데 볼턴 보좌관은 안보 보좌관이지 않습니까? 격이 좀 안 맞는 것 같기는 한데 굳이 볼턴을 따로 만나시는 이유가 있겠죠. 예, 뭐 이제 직접 미국의 이야기도 듣는 것도 있고 예. 또 직접 또 대통령이 또 미국에서 또 설명하는 것도 있고 이제 그렇게 있는 어느 쪽이 먼저 그런 자리를 가지자고 제안을 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예는 없죠, 사실. 뭐 그 같이 이제 대통령과 같이 학대 정상회담을 할 때 배석할지는 모르지만 예. 따로따로 이렇게 만나는 경우는 없죠. 그럼 뭔가 이제 중요한 얘기를 여기서 이제 오고 가야 된다는 얘기고 트럼프 대통령하고도 할 얘기가 있지만 볼턴하고도 할 얘기가 있다는 얘기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가 한번 시나리오를 한번 좀 써볼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요? 볼턴을 대통령이 만나셨어요. 볼턴은 문재인 대통령한테 뭐라고 얘기하고 문 대통령은 볼턴한테 뭐라고 얘기할지 혹시 가늠이 가능하십니까? 볼턴 보좌관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의 기본적인 입장, 예. 빅딜, 비핵화 빅딜 그리고 이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 또 이제 다시 재차 강조를 하겠죠. 제재 그럼 완화라고 우리는 하는 빅딜 것이 아니면 있고. 안 합니다. 이렇게 나올까요? 뭐 그렇게 뭐 어감을 그렇게 말하지는 물론 않겠지만,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그렇죠. 예, 예. 예. 근데 내용은 요지는 우리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가 목표이고 목표이다. 그때까지는 이제 제재 완화나 이제 그런 쪽에 우리는 여지를 두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게 이제 볼턴 보좌관이 할 수 있는 이야기겠죠. 그러면 참 문재인 대통령 참 입장이 곤란하실 것 같은데 뭔가 중재를 하고 그건 굿딜인데 우리는 굿 이너프 딜을 하자고 이너프 굿딜을 하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을까요? 그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어쨌든 중간에 수석 협상가, 미국이 얘기하는 수석 협상가의 위치에 있는 게 지금 우리 정부의 입장인데 네.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갈 북한에게 대화를 하자고 노크를 할 카드를 좀 달라라고 하는 게 이제 미국한테 구해야 될 이해와 공감대이겠죠.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은 지금 빅딜과 그 전까지는 제재 완화 없다라고 하는 게 확고한 입장이에요. 예. 이건 미국의 입장이고 미국의 면입니다. 예. 근데 북한의 면은 자신들은 강도같이 비핵화 당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예. 거죠. 단계적으로 가자라는 그렇죠. 거고요. 그 중간에서 우리는 양쪽의 면을 살려주면서 대화의 판이 깨지지 않도록 지금 붙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네. 우리 정부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제시할 수 있는 날은 그래 합의는 포괄적이고 일괄적으로 빅딜로 하자. 그렇죠. 그러나 이행은 단계적으로 하자. 요 안을 가지고 설득을 해야 될 상황이다. 예, 그렇게 하는 게 정부의 지금 아닌 것이죠. 합의라고 하는 건 일괄 타결이 되지만 예. 모든 합의가 일괄 타결됐다고 해서 그게 다 반드시 일괄 이행이 수반돼야 되는 것은 아니죠. 특히 핵 문제라고 하는 게 구조적으로 일괄 이행이라고 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이건 미국 내 전문가들도 요즘 그 의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단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미국 조야에서도 좀 인식이 좀 퍼져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최측근 참모인 볼턴 그리고 폼페이오 장관들에게 그 인식의 공감대를 대통령이 직접 설득하겠다. 이제 아마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 측에서는 대통령을 따로 만나자고 하는 것도 어쨌든 폼페이오 장관이나 볼턴 보좌관 같은 사람들이 미국 정부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대통령한테 직접 또 이야기를 또 드리겠다. 라고 하는 것. 이제 아마 양쪽의 이제 입장이 좀 맞아서 필요가 있어서 필요성을 느꼈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스몰 딜이냐 이거 가능하면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영어 단어를 좀 안 쓰고 얘기하고 싶은데 이게 사안이 사안인 만큼 용어가 자꾸 영어가 섞여 있다 보니 불필요하게 좀 이렇게 좀 됐습니다. 어찌 됐든 하노이 회담 전만 해도 스몰 딜도 나쁘지 않은 협상이다. 일단 스몰 딜로 해놓고 단계적으로 서로 신뢰를 쌓아가자라는 게 우리 정부의 중재안이었었는데 솔직히 직설적으로 여쭈면은 하노이 회담 결렬해서 이 안은 끝난 카드 아닌가요? 이걸 또 들고 미국을 갔을까요?
그래서 참 이게 과연 뭐 양쪽이 어떤 입장인지 아직도 그 확인이 잘 안 되죠. 불분명한데요. 예. 어쨌든 이번 그 한미 정상회담은 한미 정상이 합의문을 만들려고 하는 회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한미 간의 합의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라는 의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느냐 그것을 상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께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시간이 제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아마 폼페오나 그 볼턴과 만나서 그 효율적으로 이 의제를 조절해 나가려고 하는 걸로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근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 하노이 회담은 결렬됐지만, 예. 근데 하노이 회담 이전, 즉 작년 12월부터 또 미국의 흐름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당시 스티븐 비건이 12월달에 한국을 왔다 가면서 그 비자 문제를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인들의 예, 북한 예. 방문을 얘기를 했고 또 연초에 되면서 우리 통일부와 외교부 장관은 제재 국면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하겠다. 뭐 그래서 이렇게 금강산 얘기를 얘기도 했어요. 나오고 개성공단 그래서 얘기도 하노이 나오고. 회담이 결렬된 직후에 NSC에서 대통령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제재 국면 속에서도 할 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북미 대화에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영향을 가져오도록 하자. 예.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래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건 지금 굉장히 의문인데 예, 뭐 제재 논란의 국면에서 할 여전히- 수 있는 걸 정말 해도 되는지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한미 정상이 확실한 서로의 어떤 약속이 필요하다. 아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얘기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제재 국면에서 할 수 있는 건 합시다라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견과 네. 제재기 때문에 이 레인지는 절대 벗어나면 안 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견이 충돌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래서 미국은 제재를 정확히 지키게 나가겠다는 원칙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예. 그러면 제재 외적인 것들은 과연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익스큐즈가 가능하냐는 문제이죠. 제재 그동안은 외적인 제재 것들. 외적인 예. 것까지 많은 컨트롤을 해왔었거든요. 예.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마크 램버트 북한 부대표죠. 스티븐 비건이 대표고 마크 램버트가 부대표인데 작년 7월에 한국에 왔을 때 개성공단 입주 기업 사장님들한테 개성을 들어가지 말라고 요청을 해요. 네, 네, 맞아요. 그분들이 기억납니다. 개성을 들어가는 거는 제재 대상은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개성공단이 재가동 된다 안 된다는 제재 대상이 될 그렇죠. 수 있지만 사람이 들어가는 거는 그거는 뭐 인적 아무런- 교류는 제재 대상이 아무런 아님에도 문제예요. 불구하고 예, 예. 지금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예. 과연 이런 것들은 미국이 지난 연말부터 바뀌어 나가던 그런 분위기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해진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 접촉을 했을 때 상당히 적지 않은 것들을 얘기할 수 있다. 예, 예, 예. 그렇다면 카드로서의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그렇군요.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화면에 개성공단 옛날 잘 돌아갈 때 화면을 보시기 때문에 혹시 오해를 하실 수 있지만 개성공단 재개 문제를 지금 논의할 계제는 좀 아닌 것 같고 다시 좀 원점으로 좀 돌아가 보죠. 이호령 박사님. 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미국의 입장은 여전히 그 과거에 썼던 리비아 모델 네. 일단 핵 무기, 핵 기술, 핵 인력 다 보자기에 싸갖고 내놓고 일단 그러고 나면 그거 보고 우리가 보상해 줄게. 네네. 돈 줄게. 네네. 자, 이 리비아 방식 북한으로서는 우리는 죽어도 못 받아. 굶어 죽어도 맞아 죽어도 우리는 이렇게는 못 해라겠다라고 서로 강대강으로 지금 버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럼 미국은 계속 이 원칙을 기존은 안 바뀐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알겠고 북한은 보면은 버티겠다는 얘기인 것 같고 네. 그러면서 대화를 하겠다는 거고 네. 중간에서 이거 좀 어떻게 해결하겠다고 문재인 대통령 가신 건데 네. 이호령 박사님 같으면은 보좌관 같으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이렇게 설득합시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어렵죠. 네. 예, 어렵죠. 근데 일단 이번에 가서 이 끝부분의 비핵화와 관련돼서 보자기에 뭐를 쌀 것인가, 전체적으로 뭘 담을 것인가에 대해서 미국이랑 한국이 같은 목소리를 내고 이거를 충분히 북한한테 설득을 시키고 거기에 동참을 시키고 그리고 보자기에서 이제 하나씩 담은 거를 빼내가는 과정에서 앞에서 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순차적으로 뭐를 해줄 수 있는지를 미국으로부터 이야기를 명확하게 들어와서 네. 들어온 것을 북한에게 전달을 한다면 충분히 거기에 북한을 그 비핵화 트랙에 다시 태울 수가 있겠죠. 아하. 이제 그러한 말씀-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요번에 그 회담이 굉장히 솔직해야 되고 네. 한미 간에 정상 간에 솔직한 이야기를 해야 되고 몇 개 그러니까 롱딜은 안 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롱딜은 안 되고 반드시 굿딜이 돼야 되고 좋은 내용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모두가 동의할 수 있고 첫 출발을 할 수 있는 만큼의 뭔가를 서로 주고받는 것이 충분해야 된다. 그래서 네. 굿 이너프 딜인 거죠. 예. 그러나 태용호 공사가 전망한 거를 보면은요. 현실적으로는 길어질 거다. 트럼프도 시간은 내 편이니까 나 어차피 재선될 거고 버틴다.
버티면 누가 더 고통스러운가 두고 보자. 이렇게 이 작전일 것이고 네네. 김정은도 어찌됐든 자력갱생으로 버티겠다고 갈 거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북미 간의 교착 상태는 길어질 거다. 롱딜이 될 것이다. 저렇게 얘기를 하네요. 네. 진짜. 물론 그 우리로서는 저 비핵화와 배드 시나리오인가요? 반드시 저는 그렇게 꼭 나쁜 시나리오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저거 그 자체가. 협상의 기간이 길어지는 동안 관리가 되는 거죠. 예. 물론 최종적인 문제를 빨리 해결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리비아 같은 경우에는 2, 3년 안에 해결이 됐었는데 그 그렇죠. 이유는 실질적으로 북한의 핵능력이라든지 이런 거 비교했을 때 굉장히 초보적인 단계였는 거죠. 그래서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확보가 됐지만 북한은 지금 이미 상당 정도의 많은 시설이라든지 예. 생산량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해 가는 데 있어서의 그 리비아처럼 뭐 2, 3년 안에 모든 걸 끝낸다라는 거는 사실상 어불성설인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이 비핵화를 완료해 나가는 데까지의 시간이 어느 정도 긴데 가장 중요한 건 앞부분은 빨리 속도를 내야 되는 거죠. 예. 그러한 시점에서 북한이 대북 제재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압박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번에 하노이 정상회담을 통해서도 드러났기 그건 때문에 확인됐죠. 네네. 예. 이 부분을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빨리 북한을 비핵화를 시키는 데 있어서 뭐 시간은 북한이 아니고 미국 편이고 이건 어떻게 보면 북한도 충분히 알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한 측면에서 늦게 나오면 늦게 나올수록 고통이 뒤로 가는 것이고 그렇다고 북한이 다시 도발의 국면으로 간다? 이건 뭐 다른 해법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한 측면에서 이러한 것을 충분히 북한에게 설득을 시키고 우리가 미국과 같은 그 패키지 안에서의 북한을 설득을 시키는 게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 북한이 한국을 한미 간에 이간시키는데 예. 그럴 만큼의 여력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북한에게 반드시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호령 박사님은 계속 반복적으로 이번 회담에서는 한미 동맹이 강조돼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군요. 그렇죠. 두고 볼 관전 포인트입니다. 뭐 한미 정상회담을 해서 한미 그 동맹을 강조하는 게 뭐 이렇게 새로운 일인가 싶지만 이번에 한미 동맹 강조는 남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 자, 그럼 그 얘기 나온 김에 보수 언론에서 자꾸 이걸 문제 삼으니까 한번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좀 대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긴박하고 이 어려운 이 엄중한 상황에서 부부 동반으로 정상회담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보수 언론이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진광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그게 왜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언제는 부부 동반으로 안 했나요? 한미 간의 정상회담은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국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부부 동반으로 하게 되어 있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렇죠. 예. 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하고 접촉할 때 예. 북한이 이 사회주의 국가의 어떤 그런 전통들이 많기 때문에 예. 혼자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뭐 미국의 특별한 사정도 있었고 그래서 혼자 정상회담을 북미 간에 한 경우는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문 대통령은 부부 동반해서 정상회담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부인 동반한 정상회담 자체가 뭐 이례적이거나 이상한 건 전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리고 아까 시간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 드려도 될까요? 예, 그 시간은 하십시오. 누구 편에 있는지 하는 부분인데. 네, 양쪽이 지금 버티기에 좀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놀라운 것은 북한이 벌써 2년 좀 안 됐지만 2017년 9월 제6차 핵실험, 그다음 11월 화성 15형 발사. 예. 그 이후로 벌써 1년 반이 넘도록 그 중지를 하고 있지 중지하고 않습니까? 있죠. 근데 유엔 결의안 마지막 나온 게 2397호인데 거기 28항에 보면은 북한이 이러한 것들을 준수할 경우 네. 제재를 준수하지 않는다면 강화하거나 그다음에 준수하게 될 경우에는 수정하거나 중단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네. 이건 유엔의 합의 사항이에요. 유엔 안보리에. 그러네요. 근데 만약에 북한이 계속 준수해 나간다고 할 경우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의 경우 미국 이외에도 영국, 프랑스 그리고 중국, 러시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된다면 미국이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은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다른 나라들이 이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게 될 제재 해제 가능성이 목소리가 매우 다른 높다, 나라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그리고요. 그다음 말씀이시네요. 두 번째 변수는 북한의 비핵화는 미국의 요구 상황뿐만 아니라 전 세계 요구 상황이고 예. 또 비핵화를 사찰하게 될 경우에는 그건 미국이 하는 게 아니고 국제 원자력 기구가 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제 원자력 기구에 대한 어떤 북한의 액션이 나올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그렇게 본다면은 미국만을 상대하는 북한으로 봤을 때하고는 또 다른 양상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트럼프 정부에서도
어떤 자기들만의 1대1 싸움으로 가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상당히 여러 가지 측면을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네. 자, 전문가들 말씀 듣는 사이에 샵 3698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문자도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보면은 그 낙관하는 시청자들의 문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단기간에 북한한테 너무 많은 거를 주자니 협상 카드가 많지가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좀 있습니다. 자, 뭐 진유관 교수님은 부부 동반 그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제기하는 거는 보수 언론에서 그거는 시비 건다라는 그 해석을 좀 해주셨고. 이거 워낙 짧은 정상회담이다 보니 트럼프 대통령하고 허심탄회하게 이런 걸 막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의전을 봤더니 그냥 뭐 밥 먹고 뭐 축하하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허심탄회하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더라. 이게 뭐 거의 뭘 얘기하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된다. 이런 투로 지금 보수 언론은 좀 지적을 하고 있어요. 정 교수님 혹시 좀 들여다보셨습니까? 그 보수 언론은 제가 뭐 따로 보진 못했지만 네. 뭐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게 정상 간 단독 회담이라 하더라도 뭐 통역만 두고 1대1로 딱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지만 발언권을 정상이 가진다는 거예요. 단독 회담이라고 하는 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옆에 참모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나는 것 자체에서 뭐 확대회담이 된다, 단독회담이 몇 분이다 이제 그거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 정상이 직접 만난다는 거 그거 자체가 중요한 거고 오히려 이런 경우면은 지금 한미동맹은 잘 유지가 되고 있다. 특히 이제 대통령 부부 간의 이제 네네네. 그 퍼스널한 관계에서는 잘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또 퍼스널리티가 좀 강한 사람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부부 동반으로 해서 좀 더 좀 친교를 하고 이제 그게 이제 어떤 양념 역할, 우호적인 조건을 위해서 아마 그런 판단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역시 같은 의견이시네요. 이효령 박사님도 그 의전 절차와 그 형식에 대해서 무슨 문제 의식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번에 1박 3일인 거잖아요. 예, 그럼 굉장히 실무회담 중심으로 그렇죠. 진행이 예, 돼야 국빈 되는 방문도 건데, 아니고. 네네. 그런데 앞에서 이제 말씀하신 이제 그런 부분들은 뭐 보통 2박 3일이라든지 3박 예, 4일 예. 일정으로 갔을 때 당연히 영부인이 같이 카메라 맨들이 들어왔을 때 그때 같이 환담 나누는 게 되고 예. 실질적으로 정책에 대한 논의를 할 때는 영부인들이 다 빠지죠. 맞아요. 예, 퇴장하는 네. 걸로 좀 돼 그리고 있어요. 이제 5차에 예, 이제 참석을 하는데 이번에 회담과 관련돼서도 요 순으로 간다면은 뭐 기본적으로 그 전에 그거와 별 차이가 없는데 그 바로 이렇게 5찬으로 이어진다면은 대통령들 간에 실질적으로 이번에 회담과 관련돼서 1박 3일은 굉장히 긴박성의 예, 메시지를 보이는데 그거와 관련돼서 그 또 탑다운 회담 아닙니까? 네. 이러한 탑다운을 강조하는데 탑에 해당되는 이 부분이 부각이 되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좀 그런 비판의 내용을 좀 담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비판을 좀 한다라는 말씀. 자, 좋습니다. 뭐 그런 의견도 있어서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좀 여쭤봤습니다. 자, 가장 또 시간이 좀 후딱 지나가네요. 요것 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북 특사를 먼저 보내든 어떤 방식이 됐든 북한 김정은의 의중을 먼저 확인하고 김정은이 뭐락하는지를 들고서는 미국을 갔어야지 이번에 미국을 먼저 가니까 마치 북한 편에서 미국을 설득하는 것 같은 그런 의심을 자꾸 미국 내에서 자꾸 일어난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죠. 저 한 바퀴 돌겠습니다. 진 교수님. 네. 이 그 지적의 본질은 네. 이 미국 내에서 한국 정부의 중재자 역할에 대한 회의론과 좀 비판의 목소리가 존재하는 건 사실이죠. 미국 내에서요? 네, 미국 내에서 뭐 언론이라든지 미 의회라든지 뭐 행정부들끼리는 좋다고 그러지만, 네. 자 북한의 의견 없이 먼저 미국부터 가겠다는 얘기는 우리를 설득하자는 얘기냐? 자, 네. 이 지적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좀 거꾸로 예. 지난 하노이 회담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에어포스원을 타고 미국으로 돌아갈 때 네, 가장 먼저 문재인 대통령께 전화를 해서 맞아요, 그랬죠.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를 해서 그 결과를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린 뭘 얘기해야 됩니까 북한하고? 아니 그냥 전화만 할 수는 없잖아요. 예, 예. 그럼 막 그냥 만날 수도 없고 지금 미국의 의사를 정확히 알고 나서 반대로. 그리고 나서야 이야기를 하고 답을 듣고 또 한미 간에 의견을 조율할 수가 있는 것인데 예. 당시 하노이가 누가 결렬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까? 당시 많은 전문가, 저희 씨도 이 자리에 앉아서 네, 네. 당시 합의문이 서명될 것으로 생각을 했었고 우리 정부도 뭐 긴가민가한 부분이 전혀 없진 않았겠지만 네. 그런 상황에서 결렬이 됐기 때문에 미국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하고 과연 북한에게 무엇을 전달할지에 대한
그런 소스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북한하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예. 그렇게 본다면은 그렇다고 해서 그럼 바로 직후에 우리가 그럼 미국으로 갈 수도 없고 예. 그리고 좀 북미 간의 관계가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상황도 봐야 되는데 다행히 지난 40여일 동안 북미 관계가 격앙될 것 같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지금 안정 국면으로 예. 가고 있는 게 최근에 확인되고 예, 예.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이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해서 아하. 그 의견을 듣고 북한과 협의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고 아. 그렇다고 본다면 순서는 맞다고 보지 예. 뒤바뀐 거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의 기조와 미국의 변화와 미국의 카드를 먼저 확인하고 그걸 가지고 김정은을 설득하는 게 순서가 맞다. 그래야지 결과가 뭔가 더 나올 더 수가 나올 것이다. 있지 이렇게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진희관 교수님 분석 들으셨습니다. 이호령 박사님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도 기본적으로 이 순서가 맞다라고 이 순서가 봐요. 맞다? 한미 회담이 있고 나서 그리고 남북 회담으로 이어진다면 가장 좋겠죠. 예. 한미 회담의 그런 내용에서 미국에 대한 충분한 이해, 예. 그리고 우리가 어디까지 줄 수 있는지 협상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바운더리까지도 네. 미국이랑 충분히 조율된 상태로 북한에게 이야기를 해야 실질적으로 그 비핵화와 관련돼서 북한이 취할 수 있는 데가 어디까지인지를 우리가 명확히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한 측면에서 북한을 비핵화에 설득시키기 위해서라도 한미 정상회담이 먼저 이루어지고 한미 남북 그다음에 다시 미북 그래 예. 비핵화 그 협상으로 이어져가는 게 모양새가 맞다라고 봅니다. 이 순서가 맞다라는 또 아주 동일한 분석해 주셨습니다. 정대진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 흐름을 보면은 좀 북한한테 우리가 약간 좀 서운한 지금 감정을 품어도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원래 순서대로 좀 잘 보면은 남북 예. 관계가 특수성이 있고 작년에 세 차례나 정상회담을 좀 했잖아요. 네. 그랬으면은 우리 특사 보낸다고 하면 그 후에 그럼 특사도 좀 받아주고 자기네들 이번 북미 회담에 뭔 얘기가 있었다라는 걸 좀 전해주고 예. 그리고 미국하고 좀 가서 좀 얘기도 좀 해달라. 트럼프 대통령도 예. 뭐 우리랑 얘기한 다음에 또 결과 공유해달라고 하지 않았느냐. 우리는 이런 점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걸 전해주고 그리고 또 갔어도 좋은 순서였을 겁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북한이 입장을 못 정한 거죠 아직까지. 아하, 이런 경우 예상치 예. 못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입장을 못 정하고 지금 약간 냉각기 3월달을 좀 보냈는데 그 예. 와중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미국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을 삼가고 있다는 거죠. 네, 나름대로 전략적 인내를 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뭐 특사 제안이나 뭐 다른 여러 가지 채널로 보내는 신호에 대해서 지금 무응답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제 전략적 인내를 하면서 아직 이제 정리된 입장을 못 보내고 있었던 건데 여기서 지금 어쨌든 이 냉각기였던 3월달을 지나고 지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조정기로 좀 미세하게 좀 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뭐 순서가 원래 이게 남북 관계 특수성을 생각했을 때 기대했던 그 뭐 남북 뭐 특사나 남북 정상회담 다음에 한미 정상회담 네, 그 네. 트럼프 대통령도 주문했던 그 순서대로는 못 갔지만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여기서 나온 뭔가 카드를 가지고 다시 북한을 견인하고 하는 예. 새로운 이제 조정기로 좀 접어들고 있는 국면이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이 나는 원했던 게 이거였는데 이게 좀 판이 이렇게 깨졌으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좀 미국 먼저 좀 가셔가지고 내 생각은 정확하게 이거니까 이 얘기 좀 트럼프한테 좀 전해주시오. 이렇게 나왔었으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우리는 미국을 먼저 갈 그렇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 자, 그러면 북한이 지금 내놓는 이 반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통일부, 남한의 통일부는 할 일은 안 하고 생색만 내려고 한다라고 여기에 그 행간에 담긴 뜻은 뭐라고 해석하세요? 저거 보세요. 자, 보수 세력에 휘둘린 남한 당국의 처사 때문이다. 네. 통일부가 제 역할을 못하고 생색내기만 한다. 네. 자, 저 행간의 뜻. 뭘 말하고자 하는 행간이 겁니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아닌가 싶은데. 그래요? 그래요? 왜냐하면 저희 저 통일부뿐만 아니라 우리 네. 정부가 우리 혼자만 자율적으로 북한과의 어떤 행위를 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은 것이 그렇죠. 비핵화는 역시 미국이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북한에 대한 상응 조치가 필요한 그런 내용인데 우리가 자율적으로 움직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그런 점을 북한이 이해를 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이제 섭섭함이 있는 건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재 내용이 아닌 것들까지도 지금 제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북한이 매우 그 섭섭해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네. 이제 올해 들어서는 우리 통일부 입장이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외교부 입장도 바뀌었고. 네, 네. 그러나 우선은 북미 회담의 성공에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그게 지금 이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지금 우리 당국에서도 어떠한 액션을 취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아마 그런데 이제 북한의 문건들을 보면은요 저렇게 강력하게 비판하는 문건과 동시에
우리 민족끼리에서 나오는 언론들을 보면 어쨌든 남북이 같이 이 문제를 헤쳐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같은 비중으로 또 강조를 하고 있어요. 또 얘기가 비판은 비판하고 또 얼마 전에 그 철도도로 조사 그걸 공개한 거 가지고도 또 엄청나게 또 그냥 비판을 해놨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동시에 같은 날짜에 같이 가자, 우리 민족끼리 같이 가야 된다. 이걸 또 같이 올려놓고 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지금 뭐 대남 비난 일색이다 이렇게 보면 일색은 또 어렵고 섭섭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게 아니냐. 북한이 그런 그토록 생각이 듭니다. 섭섭해했던 통일부 장관도 바뀌었고 통일부 장관이 또 이 부지에 대해 굉장히 전향적인 입장을 갖고 있으니까 잠시 뒤에 그 김현철 새 장관의 역할에 대해서는 진 교수님한테 잠시 뒤에 제가 마무리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중요한 걸 놓고 보면 이 상황에서 여전히 돌고 돌아서 원점을 보면 비핵화가 뭐냐라는 거에 대한 남북미의 개념 정리. 네네. 북미 간의 비핵화가 뭔지에 대한 개념이 원천부터 달랐다는 것은 회담 결렬로 확인됐고 네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의 정의가 같다 다르다는 이 시점에서는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이번에 그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잖아요. 한미 동맹 강조하시는 게 혹시 그렇죠.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바로 맞습니다. 한미 간의 비핵화의 개념이 틀린 게 아니냐라는 이런 의구심이 많이 나왔는데 예. 이거와 관련돼서 오늘의 그 회담이 여기에 종지부를 찍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또 청와대에서도 발표들이 같은 개념이다라고 했는데 이건 이제 명확히 이제 두 정상이 우리는 마지막 한반도의 비핵화가 뭔지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얘기하고 북한의 정말 핵과 핵무기, 핵물질이 모두 다 없는 거를 이야기한다라는 그 부분을 명확히 이야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하, 한미 간의 한미 동맹을 재확인한다라는 저 말의 행간의 뜻은 한미 간의 북한의 비핵화의 개념이 뭔지에 대한 지금까지 애매했던 그 부분을 명확하게 같다라는 걸 확인시켜야 된다. 네. 그거가 굉장히 이번에 그 회담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저 됩니까? 해야죠. 저는 진짜 그게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는 비핵화와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비핵화가 정말 같을까? 저는 여전히 그 궁금증이 해소가 안 됩니다. 정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워딩 자체는 같은 말이야 얼마든지 같이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그런데 완전한 비핵화에서 뭐 핵무기, 핵시설, 핵인력까지 이제 다 제거를 한다라고 하는 걸 한미 정상이 같이 공감을 하고 동의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방법론이 조금씩 이제 다를 수 있는 거죠. 방법론이. 우리는 좀 단계적으로 좀 하다 북한의 입장도 좀 들어가면서 단계적으로 좀 하자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핵 문제의 구조상 단계적으로 풀 수 있는 걸 우리가 보증하고 이행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일 것이고. 네. 근데 미국은 이제 뭐 어쨌든 빅딜까지가 일단 트럼프의 시간표상에서는 해서 일단 자기 일기 때는 뭐 빅딜 정도 하고 그걸 재선에 좀 활용한다든지 그 누구도 하지 못한 북한 간의 협상을 해냈다라고 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싶은 이야기겠죠. 이제 거기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시간표와 그 머릿속에 있는 것일 테고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좀 미세하게 계속 갈등이 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한미 간의 이견 차이가 있겠지만 그거를 이견 차이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잘 조정하고 정상회담도 하고 실무국도 회담도 하고 하는 것이 동맹이 잘 굴러가고 있으면 이제 그게 문제가 없는 것이죠. 좋아요. 그렇다면 그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비핵화와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비핵화라는 게 현재 핵, 과거 핵, 미래 핵 그거 따지지 말고 북한에 있는 핵무기를 다 없애는 것이 최종 파이널 고울이다라고 하는 그 개념 정리는 이번에는 명확해질 거다. 거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보세요? 이제 뭐 어떻게 표현되는지는 봐야 되겠지만 완전한 비핵화라는 건 다시 한번 재강조가 될 거고 그리고 우리 측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이라고 하는 문 대통령의 구상에 트럼프 대통령이 공감하고 지지한다라는 발언 정도만 나오면은 성공이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뭐 한미 동맹 정도 강화되는 워딩이 좀 들어가면 뭐 참 좋겠다. 이거 관전 포인트가 내일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좀 보시죠. 자 마지막 질문. 시간이 없어서 제가 여쭤볼 게 굉장히 많은데 시간이 다 됐습니다. 통일부 장관이 새로 바뀌어서 제 할 일을 좀 해달라고 북한이 은근히 지금 강조하는 것 같은데 영향을 미칠까요? 통일부 장관이 이 상황에서? 근데 지금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그동안 뭐 연구자일 뿐만 아니라 통일부의 경험과 그리고 그동안 이제 국정을 보좌해온 여러 가지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요. 새로운 변화라기보다는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또 북한을 비핵화하고 그걸 통해서 한반도가 평화가 경제의 동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일관된 흐름을 늘 같이 참여해왔던 분이기 때문에 아마 북한과의 어떤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적극성을 가지고 해나갈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그 취임 인사에서 제일 흥미로웠던 것은
능동적으로 해나가자라는 얘기를 능동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동안 능동적이지 못한 측면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때문만이 아니고 예, 예. 북미 간의 관계까지 고려해야 되는 측면이 있었는데 어쨌든 능동적으로 하자라는 예. 것은 상당히 좋은 신호 아닐까 이런 기대를 좀 가져봅니다. 능동적이란 말을 긍정적으로 좀 해주셨는데 능동적으로 해나가겠다는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그동안에는 미국 눈치 보느라고 수동적으로 해왔다는 비판인가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그 부분과 관련돼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진짜 두 가지 시각일 수가 있는데요. 뭐 나쁜 말은 아니죠. 네네. 예, 뭐 또 당연한 일단 뭐 말이긴 남북 한데. 관계 문제와 관련돼서 일단 또 남북 차원에서 또 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예. 또 미국과 조율해가면서 풀 수 있는 문제도 있고 그런 거죠. 그다음 대북 제재 하에서 또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들이 예, 있기 예, 때문에 예. 아마 그 장관께서 말한 그 능동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남북 간에 할 수 있는 그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로 해석을 해야 되지. 네. 북미 간의 남북미를 동시에 고려해야 되는 부분에서 그렇죠. 적극적으로 해나간다, 능동적으로 해나간다 이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통일부 장관이 뭐 북미 관계까지 할 건 아니라는 말씀. 정대진 교수님은 김현철 장관이 하면은 북한 입장에서는 좀 더 우호적으로 나올까요? 예, 그럴 가능성은 뭐 있겠는데 북한이 조금 더 적극적이고 전향적이고 능동적이어야 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네. 보면 작년에도 우리 쪽에서 한 3,000명 넘게 우리 인사들이 북쪽에 방문을 했거든요. 3,000명이나 갔어요. 네, 그래서 북한 당국에서 너무 힘들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다고 합니다. 너무 많이 와서 그렇죠. 예, 정상회담 분위기가 있으니까 그에 따라서 올 때마다 오는 분들마다 다 그 냉면 드려야 되니까 힘들죠. 그렇죠. 거기다 또 계속 이제 부연도 붙여야 되고 예, 그래야 예, 되니까 힘들었던 건데 근데 잘 보시면 우리만 자꾸 가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제재 국면하에서 인적 교류, 사회문화예술, 체육 교류 같은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럼 우리만 가지 말고 좀 내려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북측도 적극적이고 전향적이고 능동적으로 좀 나오면 손뼉이 좀 마주치면 이제 좀 그러네요. 소리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딴 거 얘기할 거 뭐 있습니까? 북한 뭐 100명 내려와 봐야 소용없고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답방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아,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내일도 이어집니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보고 전문가들과 함께 시즌 2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진희광 교수님, 이호령 박사님, 정대진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또 열리는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판사입니다. 주식이 너무 많아서 주식 때문에 쩔쩔매고 있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한숨을 쉬어서 무슨 주식이 이렇게 많냐고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이 내용 보시고 이슈 따라잡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부부 재산 42억 6천만 원 가운데 83%인 35억 5천여만 원이 주식인 이미선 재판관 후보자. 이 후보자가 가장 많이 한 말은 배우자였습니다. 종목 선정과 그 수량 선정은 이제 배우자가 다 거래 당시에는 제가 전혀 관여를 안 했고 남편 유독 주식이 많은 이유 배우자가 부동산을 몰라서였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제 배우자는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야당 의원들은 주식 투자 자체도 부적절해 보이는데 해명도 계속 남편 탓이냐고 비판했습니다. 마치 최근 청와대 대변인은 아내가 한 일이다. 그런 자세는 정말 국민들한테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식 너무 많잖아요. 네, 좀 차라리 네. 워런 버핏이나 조지 솔레스처럼 네. 주식 투자해서 남편하고 하는 게 더 낫잖아요. 왜 헌법재판관 내려고 갔어요? 이 후보자는 불법적 거래는 없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법관 출신 야당 위원장이 직접 나서 공개 지적을 하자 법관으로 있으면서 네. 주식 거래를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여당의 반발로 잠시 소란이 일기도 했지만 엄호하는 여당 의원들 표정에서도 곤혹스러움이 역력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주식이 많아? 주식 문제 외에도 인권과 직결되는 난민 문제에 이런 답변을 내놔서 제가 그 부분은 좀 진지하게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자격성 시비도 있었습니다. 정의당은 후보자의 문제가 심각하다. 국민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는 비판 성명을 냈고 한국바른미래민주평화당은 자진 사퇴나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다만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대통령목 지명자라서 국회 동의가 없어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이슈 따라잡기 순서 돌아왔습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정치권 돌아가는 거 항상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라고 제가 전망을 여쭤보면 김수민 평론가가 제일 예측률이 높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좀 여쭤보는데. 저도 잘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예. 제일 이미선 후보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쭤보는 거 너무 가혹한 것 같아서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거 있잖아요. 네. 정의당 데스노트. 네네. 정의당의 데스노트는 이미선 후보자를 뭐라고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까? 부적절하다라는 것이 정의당의 기조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렇게 논평이 또 나오고 있죠. 부적절해서 심히 우려스럽다 이렇게 나왔대요 보니까. 네, 아직까지 뭐 탈락시켜야 한다라고 명시적으로 나오진 않았고요. 정의당도 이 문제를 놓고 뭐 금년간에 좀 고민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하게 뭐라고 돼 있다고요? 그 정의당이 우려스럽다, 부적절하다? 네, 부적절하다 정도 부적절하다. 수준이었어요. 그러면 그 얘기는 자진 사퇴하라는 얘기예요, 지명 철회하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좀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임명 강행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여지를 좀 정의당도 열어둔 것이 아닌가 싶고 아마 정의당은 우리도 좀 생각해봐야겠다. 조금 이거 더 봐야 사태가 되겠다. 심각하다. 국민 여론을 좀 봐야 되겠다. 여론을 봐야겠다일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이제 이거는 심각해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겠고 뭐 무엇이 됐든 간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조만간에 더 분명한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정의당도 아직 결정을 못 내렸다는 얘기네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적절보다는 부적절 쪽으로 기울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부적절 쪽으로 기울었다. 네, 심각하네. 자, 그러면 우리가 사실관계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좀 정확하게 좀 짚어 좀 보십시다. 판사는 주식 거래하면 안 됩니까? 법으로? 네, 거래를 하면 안 되는 것으로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법에는 없어요. 예, 그럼 그렇습니다. 판사도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판사의 배우자인 변호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네, 조금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거의 이제 불법이 없다라는 청와대 그 해명은 그래서 나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이게 위법이라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죠. 조응천 의원이 얘기했듯이 주식이 왜 이렇게 많냐라고 하는 너무 주식을 많이 했다. 본업이 따로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해도 되느냐. 좋아요. 그러면 판사한테 허용되는 적정 수준의 주식 투자는 얼마라고 뭐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까? 그게 정해져 있는 게 없죠. 근데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 재산 중에서도 한 83%가 주식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좀 특이한 것은 이 주식들이 그냥 뭐 무난한 주식들이 아니라 하나같이 고위험에 관련된 그런 주식들이란 말이죠. 이른바 한 종목에 몰빵을 했다는 얘기죠. 네, 몰빵 얘기도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법관으로서 재판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해 충돌 방지의 노력을 해야 되는데 주식을 많이 안 가지고 있을수록 어지간하면 좋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이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재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남편이 보유한 주식에 관련된 회사들하고 또 연관이 있는 소송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또 제기가 돼서 더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이해 충돌이라고 하는 부분은 명확하게 판정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뭐 이테크 건설 같은 경우에 남편이 이제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건설 회사 자체가 어떤 소송을 한 게 아니라 2차 하도급 업체. 하청업체죠. 예, 그렇죠. 그래서 보험회사하고 이제 소송이 붙은 게 법적으로는 있었고. 별개의 회사, 제3의 회사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해 충돌까지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이제 이해 충돌이라는 게 그게 발생할 여지가 있어 보일 때, 이를테면 재판을 회피한다거나 하는 사전 방지 노력을 충분히 다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법관으로서 그런 상황을 미리 피하기 위해서는 어지간하면 주식 투자는 좀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이제 여상규 자유한국당 법사위원장뿐만 아니라 같은 그 여당의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검사 출신으로서 주식 투자하지 말라고 배웠다 이런 언급까지도 또 나온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언론계도 경제부 기자, 증권 출입하는 기자는 주식 투자 자체를 사규로 못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기사를 작성하거나 취재 과정에서 나의 사익과 충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 윤리 강령 다 씁니다. 그리고 그거는 사표를 강요해도 그거는 합법이에요. 만약에 그런 기자가 저기를 하면 하물며 민간인인 기자도 그런데 판사도 판사가 이러면 안 된다라는 의견인 것 같은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정하게 따질 건 따져야 되니까 자 불법 내부 정보를 활용했거나 아니면 재판을 본인의 주식에 유리하게 했다라고 판결을 했다라는 증거나 정황은
발견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근거는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없어요. 그러니까 위법의 소지가 있는 것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예, 예. 것이고 우리가 다만 판사, 법관으로서의 처신이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직분에 관련된 윤리가 네네. 제기된 것이죠. 그렇죠. 예, 예. 자,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 결국 이거 뭐 네. 여쭤보게 되네요. 아, 저도 예측을 해야 됩니까? 예, 예, 예측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왜냐하면 국민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거, 야, 이분 이거 통과돼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 몫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임명하면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 뭐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예. 전에 이유정 후보자의 경우도 그랬고 이미선 후보자도 그렇고 조금 분야는 다르지만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도 그런데 국민들이 사실은 상대적으로든 뭐 객관적으로든 진보 성향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더 가혹한 냉정한 도덕적 기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국민들의 실망이 또 한 번 클 것으로 보이고 어떻게 보면은 산불 전국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가 대응을 어느 정도 잘 하면서 지지율도 반등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또 다른 부담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또 악재가 터진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여타 야당들도 다 부정적인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기 때문에 저는 낙마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 낙마할 가능성이 봅니다. 높다. 네. 자진 사퇴 형식으로 낙마시킬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시네요. 네, 그쪽 가능성. 자, 제가 뭐 두둔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만은 네. 그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러면 진보 인사들은 진보 진영에 있는 분들은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부를 증식하거나 노후를 대비하면은 안 된다라고 국민들이 네. 이중잣대를 갖고 있습니까? 이중잣대라고 딱 떨어지는 잣대는 아니지만은 예. 조금 더 가혹한. 그러니까 국민들은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옳든 그르든 이 문제를 떠나서 대중의 심리 그리고 사람의 심리라는 것이 악보다 위선에 더 분노하기가 쉽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이제 사실 지금까지 이제 상대적으로 진보 진영이 보수 진영보다 권력을 오랫동안 잡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만큼 나오는 문제도 적었지만 그런데 예. 한 건 한 건 조금 국민들의 감정선을 건드리는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굉장히 엄격하게 그 책임을 물어왔었던 것이죠. 그런 것들을 조금 감안한다면 이미선 후보자의 경우에는 특히나 그냥 뭐 이 정도면은 쓸 수 있는 거고 주식 투자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해명만으로는 이 사태를 좀 돌파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불법을 저지른 것도 없고 뭐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도 없지만 국민의 감정선을 건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통과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김수민 평론가는 예측을 좀 하시네요. 네, 그리고 해명 중에서도 남편이 관리했다라고 하는 게 흡사 이제 김의겸 미러링 아닌가라고 하는 김의겸 전 대변인은 이제 부인이 했다. 나는 잘 몰랐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미선 후보자 같은 경우는 남편이 했다. 뭐 결국에 배우자가 했다라는 건데 이것도 이제 국민들이 봤을 때는 설령 배우자가 전적으로 관리를 했더라도 본인이 공직자로서 또 재산 신고를 하는 의무도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나는 몰랐다. 내가 하지 않았다. 이런 해명은 더더욱이나 이제 세간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기 좋은 그런 해명 방식이 되겠죠. 맞아요, 맞아요. 예, 일반적 서민들은 내 배우자가 나 모르게 좀 이런 거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와요. 네. 예. 그러니까 하다못해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하면은 금융정보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파악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럼요. 예. 어떤 분은 자기 배우자가 뭐 몇백만 원짜리 비자금 통장 갖고 있는 것도 공직자 재산 신고할 때 잡아내기도 한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많은 주식 보유의 그 규모를 갖고 있는데 그냥 배우자가 했다라고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승진해서 재산 신고 대상이 되면은 축하할 일인데 소갈이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 푼돈 그냥 그 비자금 해놨다가 홀라당고 다 뺏기고 예, 집에서 벌수고 그렇습니다. 예, 그런 일들도 많은데 그런데 이게 뭐 웃으면서 할 얘기가 아니라 계속 청와대 검증 능력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오겠네요. 이거 몰랐던 겁니까? 알고도 한 겁니까?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것이고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두 가지 문제. 첫 번째는 한국 사회 시스템, 뭐 커다란 어떤 배경 자체의 문제도 있겠고 그리고 결국 책임은 뭐 수석보다는 대통령 책임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정치적 책임이라고 봐야 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연장선상에서 어쩌면 조현옥 수석이나 조국 수석에 대한 변호 논리도 가능했던 건데 문제는 지금까지 인사 실패가 누적이 되어 왔기 때문에 많았죠. 예, 지금 이대로 간다면 조국 수석, 조현옥 수석이 버틸 수 있을까 또는 버틴다 할지라도 만신창이가 될 수도 있다라고 충분히 내다볼 수 있고 아까 전에 정의당의 데스노트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한 가지 더 주목을 해보고 싶습니다. 뭡니까? 정의당 입장에서
조국 수석 이제는 안 되겠다. 내려오시라라고 하는 말이 언젠가 나올 수도 있을까? 깜짝 놀래. 난 나왔다는 줄 알고, 네. 나 그렇게 얘기했다는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네. 이대로 가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군요. 나올 수도 있고 이제 그게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정의당 데스노트가 효력을 또 발휘할 것인가? 근데 그 그렇게 부분도 되면 한번 문재인 대통령 수 바로 있겠죠. 레임덕 얘기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면은 안 되겠죠. 근데 이제 정의당 공격 자체가 강해서 레임덕이 온다기보다는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되면 정의당에서도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정도로 현재로서도 이미 좀 심각하다. 이거는 뭐 객관적인 진실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고르고 신중을 기해가지고 고른다고 골랐는데 그냥 투자 전문가를 고르셔가지고 어찌됐든 이미선 후보자 본인보다 지금 더 괴로운 사람은 조국 민정수석일 것 같아요. 조현옥 인사수석과 함께 두 명의 주조 수석이 굉장히 난감한 처지죠. 제가 보기에 한 가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 과거 보수 정권 때는 부동산이고 진보 정권 때는 주식이 문제네. 이게 참 부동산하고 주식이 문제. 자, 정치권으로 좀 가보죠. 손학규 대표가 갑자기 휴가를 가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휴가철이에요? 휴가철은 아닌데 본인이 어쨌든 창원성산 재보선에서 굉장히 거기 한 달 정도 머물렀죠. 많이 피로가 누적되었을 것이고, 근데 그거는 또 사소한 겁니다. 지금 당내 사정이 너무 안 좋은데다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하태경, 권은희, 이준석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 안 나가고 있어요. 회의도 지금 안 나가고 있는데 그런 대표가 상황이고. 휴가를 가셨다? 뭘 의미합니까? 일단은 휴가가 완전히 쉬러 간 건 아닐 수 있습니다. 좀 당내 의견도 청취를 하고 공식 일정들을 일단 비우고 비공식적으로 당원들을 만나러 다닐 수도 있는 것이겠고요. 휴가는 공식적으로는 휴가지만 물밑에서 뭔가 작업을 막 하시는 거다.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뭐 최고위원회 자체가 공전 중이기 때문에 또 재보궐선거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뭐 제가 손학규 대표라도 휴가 잡으라 그러면 지금쯤 잡을 것 같아요. 이현주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나와가지고 아주 대놓고선 손학규 대표 물러나라고 좀 그러고 있잖아요. 손학규 대표는 내가 물러나면 누가 대표할 건데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 상황에서 휴가 이게 심상치가 않아서 혹시 휴가 복귀하시고 난 다음에 뭔가 중대 발표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좀 여쭤봅니다. 네, 굉장히 많은 여러 갈래 가능성들이 열려 있고 일설에는 뭐 손학규 대표가 오히려 칼을 더 거머쥐고 패스트 트랙을 강행한다거나 그럴 수도 있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 지금 또 상황 변화가 내부에서 바른정당 출신들이 주로 손학규 퇴진론을 얘기를 했는데 옛날 국민의당 출신들 인사들 원외 지역위원장들이라든가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안철수계로 분류되고 있는 사람들 일부까지도 손학규 퇴진론에 가담을 하고 있어요. 좋아요. 그래서 손학규 대표는 어쩌면 사퇴를 또 한편으로는 염두에 두고 그러면 어떻게 물러날 것이냐 이거를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김수미 평론가가 이 말씀을 하셔서 그때만 해도 진짜 그랬는데 그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데 이래서 이 분위기로만 놓고 보면 바른미래당하고 민주평화당이 어차피 다시 해쳐 모여를 해서 다시 옛날 식구들끼리 다시 모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방향으로 가는 동시에 그거를 또 막아서는 요인이 한 가지 생겼는데 뭡니까? 일단은 가는다는 것은 평화당 같은 경우는 정의당과의 공동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하지 않는 것으로 싫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상 결론을 냈어요. 그 자체는 바른미래당과 재통합을 염두에 둔 행보라고 볼 수 있어서 과거 국민의당 출신 호남 의원들하고 합치면 되지 왜 정의당하고 합쳐 이 얘기죠? 그렇죠. 작게는 바른미래당에 가 있는 호남 의원들하고 합치는 거고 더 크게는 바른미래당에서 바른정당 정도를 뺀 옛날 국민의당 스펙트럼하고 재통합을 하는 거 이 정도를 감안을 하고 있을 텐데 여기까지만 본다면 재통합의 흐름은 맞습니다만 맞아요. 그런데 뭐가 또 걸림돌이에요? 변수가 발생한 것이 유승민 전 대표가 자유한국당으로 간다 혹은 그쪽이랑 통합한다는 것에 대해서 선을 다시 긋고 나섰어요. 우리가 지금 자유한국당하고 손잡으려고 이렇게 패스트트랙 반대하고 손학규 퇴진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에 손학규 대표도 일정 화답했습니다. 한국당 안 간다는 발언에 대해서 이거는 큰 도움이 된다. 알았어요. 유승민 변수가 생겼군요. 그렇습니다.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바른정당계가 자유한국당 쪽으로 차라리 기울어 버리면 평화당 입장에서도 그러면 조만간에 바른미래당과 재통합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안 간다라고 유승민 의원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 변수는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시간이 좀 가야 되는데 이거 무조건 당 깨진다 이렇게 볼 수도 좀 없는 거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듣죠. 해외 연수 추태 그 예천군 군 의원들 소송됐다 얘기까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아휴 군 의원이 그래 좋은가요?
글쎄요, 뭐 그죠? 참 그 지방 사람들 입장에서는 군의원까지 가는 단계에서 수많은 난관들을 거쳐서 거기까지 갔기 그러게요. 때문에 예. 아마도 이건 저는 이해할 수는 없지만 쉽게 자리를 내놓고 싶지는 않았을 겁니다. 뭐 시간이 없기도 하지만 아유 뭐 가치도 없어서 그냥 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진보는 꼭 가난해야 합니까? 주식 보유가 불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부 정보 증거 있나요? 남편이 했다지 않습니까? 진보는 건물 사면 안 됩니까? 아내가 해서 몰랐다지 않습니까? 장관은 3주택이 왜 안 됩니까? 불법 투기 아니라니까요. 다 알았고 검증엔 문제가 없었습니다. 딱 하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 이건 인정하겠습니다. 그럼 국민 눈높이가 문제일까요? 시중에 궁금증이 풀렸단 말이 나돕니다. 서민 경제 어렵다, 저소득층 힘들다, 일자리부터 해결해달라. 그래 떠들어도 안 된다 싶더니 장관, 청와대, 판사, 의원, 소위 집권층은 사는 게 전혀 힘들지 않았구나. 청문회로 확인됐답니다. 돈 번 게 불법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벼락 출세하시는 분들 중에도 굳이 내로남불 아닌 분이 없지 않을 텐데 청와대 검증은 제 기능을 하는가? 몰랐다면 무능이요, 알고도 이러면 오만이다. 국민 불만의 본질은 바로 여기에 있다 봅니다. 직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Thank you.